8월 우리가 시 창작 주제를 오르다, 오르기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오르다에 관한 시 4편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쓴 시들을 간단하게 감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사실 끝내고 시작을 했는데 목이 맥혀가지고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해서. 자, 오르다에 관한 시 읽기와 쓰기. 그러니까 오르다, 상승, 등산, 비상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 속에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곳을 향해 가려는 상승지향형, 또 하나는 좀 악마적이라고 할까, 좀 낮은 쪽을, 어두운 쪽을 택하려고 하는 하향지향형, 그 다음에 보통 수평적인, 그래서 욕망의 3곡선이 있습니다. 상승곡선, 수평곡선, 하향곡선.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 멋있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이런 세계를 본 게 상승. 그래서 이것을 문예사도에서 로맨티시즘, 낭만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평적이요. 보통 일상 사실주의예요. 그럼 일상보다 낮은 세계, 그런 사실주의이기도 하지만 그걸 악마주의라든지 퇴폐주의라든지 이렇게 말하죠. 자, 오르다. 그런데 어쨌든 인간은 태어나서 높이 오르는 걸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오르기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시로 써보자.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 것을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한번 능소와 사람, 김용한 걸 누가 읽어보세요? 네. 능소와 사람, 김용한. 가져놓고 이제 달빛 따서 덮어주던 그날 밤 그대 따신 눈빛, 잠든 순간이라도 한 번만 살짝 다녀가 오시라. 귀로나 보일까나 눈으로나 들릴까나. 성게는 깜짝거리며 만개의 귀 뚝뚝대며 작두날 가슴다리 맨발로 하늘 끝 뛰어오르다. 삼어침이 닿아요. 빙강 목을 벗겨 떨고 담장 밑에 둥그는 사람. 네, 좋습니다. 네, 능소와 꽃을 보고, 능소와 꽃을 보고 그 오르기의 욕망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능소화를 빗대서 한 거죠. 그 한없이 오르려는 능소와 꽃을 보고 그 꽃의 결말을 보면서 쓴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연코 잊지 않으리라. 달빛 따서 덮어주던 그날 밤 그대 다순 손길. 네, 아마 잊지 못할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 달빛 따서 덮어주던 사연입니다.
사연 지구는 대단하죠. 여기서 달빛 따서 덮어주던 사연.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를 쓰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플라스틱 컵입니까? 플라스틱 컵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건 시인이 아니야. 이걸 보고 플라스틱 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인이 아니야. 이건 그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 시인입니까? 시인은 이 세상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시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주관적으로 봅니다. 주관적이라는 말 어렵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내 가족처럼, 내 가족처럼, 내 애인처럼 볼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저것은 꽃이다, 이것은 벽이다, 이건 책상이다, 저건 하늘이다, 들이다, 그런 소리 하면서 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걸 뭘로 봐야 된다? 내 가족이다, 내 애인이다, 나의 연인이다, 나와 똑같은 생명체를 가진 영혼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대화가 되죠. 그때부터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꽃이 피었다, 산이 아름답다, 이건 시가 아니다 그러면 자, 이 보세요. 달빛 따서 덮어주던 뭐예요? 달빛이 무슨 꽃인가? 따서 덮어주던. 얼마나 멋있습니까? 달빛이 비쳤다는 얘기를 달빛 따서 덮어주던 이렇게 했어요. 그날 밤 그대 다솜 숨결 마치 연인과 하룻밤을 지낸 것처럼 아닙니까? 잠든 순간이라도 한 번만 살짝 다녀가 오시라. 귀로나 보일까나 눈으로나 들릴까나 한번. 그러고 종무 소식이야. 소식이 없어. 하룻밤 보내고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잠든 순간이라도 한 번만 살짝 다녀가 오시라. 귀로나 보일까나 눈으로 아니 귀로 어떻게 봅니까? 눈으로 이게 역설적 표현. 그게 또 시입니다. 역설적으로 귀로 보일까나 눈으로 들릴까나. 아니 귀로 어떻게 보여요? 눈으로 듣고. 바로 시적인 표현이다. 천 개의 눈 깜빡거리며 만 개의 귀 쪼긋대며 작두 날 타듯 아스라이 맨발로 하늘 끝 기어 오르다. 작두 날 타듯. 그러니까 봐요. 1000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개의 눈 깜빡거리며 만 개의 귀 얼마나 그 사람의 소식이 그리웠던지. 귀가 2개가 아니야. 1000개예요. 눈이 1000개예요. 10,000개의 귀가 돼서 그냥 거기에 사무침이 너무 간절한 거죠. 작두날 타듯 아스라이 맨발로 하는 것 기어 오르다. 아슬아슬한 그게 능소와 꽃이 이렇게 피어서 이렇게 오르는 모습. 그런데 사무침이 다하여 댕강댕강 복을 베어 떨어졌구나. 그만 낙화가 됐어요. 당장 밑에 친구는 사랑아. 네, 그런 그 재미있는 능소화를 하룻밤의 사랑 기다리다 결국은 낙화가 되어만 그런 사연으로 적었습니다. 네, 오성만의 가을 하늘 볼까요? 네, 박수만 씨, 우리나라 두 번째 가을 하늘은 어떻게
가을 하늘 오종막 가을 하늘을 꼭 집어 터뜨리면 고독, 그리움, 죽음, 외로움, 사랑 이런 말들이 살아 꿈틀거리며 쏟아져 내려온다. 가끔은 잠자리가 하나씩 물고 날아오르다가 나무에 떨어져 빨간 홍시가 되기도 하고 풀잎에 떨어져 벌레 소리도 내며 그냥 하늘에 남아 푸른 물감을 뿌리며 맑은 시냇물 되어 흐르기도 한다. 가을 하늘을 꼭 껴안아 가슴에 안으면 맑은 눈으론 웃음 지으며 하얀 구름으로 피어오르고 작은 입으론 사랑을 노래하며 휘파람 분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가을 하늘의 이제 소감을 적는 거예요. 가을 하늘을 꼭 집어 터뜨리면, 꼭 집어 터뜨려, 하늘을 꼭, 뭐 핀셋으로 꼭 집어 터뜨리면, 그럼 가을 하늘이 뭐예요? 무슨 토마토 알인가? 앵두 알인가? 가을 하늘을 콕 집어, 마치 생물처럼, 과일처럼, 그러니까 연근 과일처럼. 그래서, 자,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만물을 객관적 사물로 보면은 절대로 시를 못 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자기가 생명이 있는 물건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또는 사람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가을 하늘을 꼭 집어 터뜨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고독, 그리움, 죽음, 외로움, 사랑 이런 것들 나온다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독, 그리움, 죽음,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가을날. 근데 이 고독, 그리움, 죽음, 외로움, 사랑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러한 영역을 가리켜서 실존이라는 말을 썼어요. 실존.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모순이다 그거죠. 고독, 그리움, 죽음, 외로움 이건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인간에는 꼭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간 실존, 인간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말들이 살아 꿈틀거리며 쏟아져 내려 살아 군뱅이가 활물.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가족처럼 연인처럼 그것을 비유법에서 의법이라고 그러죠. 그럼 살아있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건 화유법이라 합니다. 화유. 그러니까 이 화유법이니 의법이니 하는 것은 수사학적인 얘기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를 쓰려면 이런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빗대서 살아있는 것으로 빗대서 모든 사물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화유법. 자, 살아 꿈틀거리며 쏟아져 내려온다. 가끔은 잠자리가 하나씩 물고 날아오르다가 무엇을 고독, 그리움, 죽음, 외로움, 사랑 이런 가을의 고뇌를 하나씩 물고 날아오르다가 하늘로 오르다가 나무에 떨어져 빨간 홍시가 되기도 하고 그놈이 또 홍시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고독, 그리움, 죽음, 외로움, 사랑이 어떻게 홍시가 되죠? 왜 시인 마음대로지? 그래서 시인이 위대한 거예요. 고독이 홍시가 될 수 있고 땡각이 될 수도 있어요. 풀잎에 떨어져 벌레 소리도 내며
그냥 하늘에 남아 푸른 물감을 뿌리며 맑은 시냇물도 흐르기도 한다. 무엇이 고독, 그리움, 죽음, 외로움, 사랑 같은 것들이 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을 하늘을 꼭 껴안아 가슴에 안으면 뭐 연이냐? 맑은 눈으로는 웃음 지으며 하얀 구름으로 피어오르고 작은 입으로는 사랑을 노래하며 휘파람 분다. 그런 가을 하늘이 뭐요? 연인이지 뭐야. 껴안을 수 있는 대상이니까. 그래가지고 안에는 맑은 눈으로 웃고 또 입으로는 사랑을 노래하고 휘파람도 분다는 거예요. 가을 하늘이. 자, 의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유식하게 할 때 메타포라고 하는 겁니다. 은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공석진의 상행을 볼까요? 네, 신춘이의 시인의 산행 공속진 산이 그리워 산에 오른다. 겨울에 뻥 뚫린 가슴 도가 같은 꽃샘 바람이 지나고야 나서 봄에 가슴 불제되는 진달래는 바위꽃 무심함을 탓하고 좀채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산의 무심함에 나도 속상해 덩달아 눈이 흐리고 한 발 한 발 다가설 때마다 산이 부끄러우니 한 성 한 성 아까숨을 풀어친다. 봉우리 위에 올라서야 산은 제 숨은 속살을 다 들고 온통 연골홍으로 뒤덮는 바다. 진달래 위험한 한길의 지혜. 바위도 어쩔 수 없이 몸을 허락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산행. 등산이는 산행이란 등산 아닙니까? 그래, 산에 등산을 하는데 그 등산, 산에 오르는 소감을 어떻게 말했느냐? 뭐 산에 오르니까 멀리 보이고 공기도 시원하고 그런 겁니까? 그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러면 시인이 산에 오르면서 무엇을 새로 깨달았을까요? 자, 봅시다. 산이 그리워 산에 오른다. 뭐 애인인가? 왜 그리워? 자, 어쨌든 그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뭔가 애인 정도 아니겠어요? 교훈에 뻥 뚫린 가슴 도가 같은 꽃샘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독이 있는 이빨 좀 이게 너무 관념적인 말인데 뭐 그 정도 하나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꼭 한자 썼다고 하나 정도 썼다고 이거 안 돼 그런 건 아니죠. 자, 이 얘기는 꽃샘바람이 지나고 나서야 봄이 됐어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서 봄에 지금 산에 오르는데 자, 요놈이 봄산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까요? 봄의 가슴 불지르는 진달래는 바위의 무심함을 탓하고 산에 올라가 보니까 봄의 가슴 봄에 무슨 가슴이 있어. 그러니까 봄을 의미했죠. 불지르는 진달래는 바위의 무심함을 탓하고 바위가 너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반응이 없어요. 바위의 무심을 탓하고 좀채 속내를 드러나지 않는 산의 무심함에 나도 속상해 덩달아 눈물을 그리는데 내가 지금 산을 올라가는데 좀처럼 산이 속내를 본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내를 드러내려나? 아니 무슨 산이 연인이야? 근데 그 다음 보세요. 한 발 한 발 다가설 때마다 산은 부끄러운 듯 한섬 한섬 앞가슴을 풀어 헤친다. 참. 굉장히 관능적이죠. 그래, 처음에는 무심한 줄 알았는데 한 발 한 발 다가설 때마다 네, 앞가슴을 풀어 헤친다. 너무 관능적입니다. 봉우리에 올라서야 산은 제 숨은 속살을 다 보이고, 속살까지 다 보인다. 자, 보세요. 속내, 앞가슴, 그 다음에 속살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온통 연분홍으로 뒤덮인 바다. 네, 진달래 뒤덮였겠죠? 진달래 위험한 향기에 취해 바위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몸을 허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와 산과 진달래가 함께 어우러진 일종의 치정 같은 정사와 같은 이런 사건으로 지금 산행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강력한 그런 좀 지금 좀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외설적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단히 그걸 아름답게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산에 올라 제 시뭐 소개해 한번 더 해볼까요? 저요? 예. 날마다 산에 올라 날마다 산에 오른다. 오를수록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아슬한 오만을 키우기 위하여 악착같이 기어오른다. 날마다 산에 오른다. 오를수록 순진하게 복종하는 시퍼런 백제를 키우기 위하여 목숨 걸고 기어오른다. 날마다 산에 오른다. 오를수록 외로워지는 내 영혼의 절망을 위하여 빗살처럼 흔들리는 아쉬운 지상의 연민을 위하여 상수리나무 숲을 지나 소나무 숲을 지나고 돌짝과 등성을 따라 산마루 어깨를 따라 팔딱이는 호흡들은 발밑에 깔고 악난 힘으로 기어오른다. 바람으로 입이 어설퍼진 목소리, 너절한 여인들의 손짓들은 측백나무 잔가지에 걸어두고 기다리는 마음 한 곡조 흥얼거리면서 혈혈 간신 빈곤으로 기어오른다. 네. 글쎄 뭐 여러분들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저는 산에 오르는 재미로 삽니다. 밤마다 여러분들은 산에 오르는 꿈을 꾸죠.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멋있어졌으면, 좀 더 아름다워졌으면,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좀 더 건강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오르기의 욕망 속에 삽니다. 저는 이 오르다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하나의 제 이미지입니다. 제 인생 자체가 오르다의 연속입니다. 물론 마지막 가서는 패배하고 말겠지만 어쨌든 오르다입니다. 그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실존의 유명한 2차 대전이라든지 이때 그 유명한 까미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까미의 소설 제목이 시지프스의 신화입니다. 시지프스의 신화. 근데 이 시지프스의 신화는 그리스 신화예요. 그래서 이 시지프스라는 신이 그 벌을 받았어요. 어떤 벌을 받았느냐?
이놈이 그 제우스한테 벌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이게 저거 돌덩이를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놈은 계속 산으로 올라가는. 근데 다 올라가면 산에서 돌덩이를 또 떨어뜨려요. 골짜기로 떨어뜨려요. 그럼 시집을 내려서 다시 또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 올라가면 또 떨어뜨려요. 영원히 그 짓을 반복합니다. 이게 시지프스의 신앙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시지프스 같은 존재가니까 패배할 줄 알면서도 계속 오르는 것 아닐까?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 시지프스의 신화가 어떤 인간의 어떤 운명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단히 인기 있는 소설이 됐습니다. 글쎄 나는 그 시절에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그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그 운명적인 이야기가 끝까지 마음에 닿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다라고 하는 오르다와 떨어지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르다 얘기 몇 편을 감상해 봤습니다.